아, 이게 어떻게 이번엔 레코딩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모드를 프론트라는 모드를 해봤습니다. 프론트라는 모드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낮쯤에 했던 Books I've Read 파트의 한 부분으로 연장선 속에서 카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분이 몇 배더라? 노벨상을 받으면은 상금을 받잖아요. 꽤 많은 상금을 받는데 그게 큰 게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400배인가 600배인가가 늘었대요. 책 판매가 노벨 문학상 받은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혀 책이 안 팔리던 작가냐? 아니에요. 꽤 책이 많이 팔던 작가인데 그러던 작가가 거기에다 그렇게 또 엄청난 배수로 책이 나갔으니 인쇄 수입이 상당했겠죠. 초장부터 웬 돈 얘기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카즈오 이시구로라는 영국 작가죠. 영어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쓴 한 2편 정도 예, 소설만 잠깐 봅시다. 여기 나오는데 위키피디아 내용이고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처음에 장편 소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지금까지 8편을 썼고요. 처음에 나왔던 Pale View of Hills 1982 그거하고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이 2편이 어릴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이제 교육을 쭉 받았던 하지만 자기는 100% 일본인인 그런 카즈오 이시구로가 자기 스스로 이제 아이덴티티의 어떤 혼란을 겪은 거죠. 그러면서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고요. 사실은 저 이 소설들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우연히 그냥 The Remains of the Day라는 영화를 먼저 봤어요. 사실은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야, 참 영화 재밌네. 잘 됐네. 근데 봤더니 소설이 있대요. 그래서 소설은 또 어떨까 하고 봤더니 웬걸 소설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영화보다.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소설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게 일종의 직업병인데 저희 같은 영어 선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책을 보면서도 야, 이거 애들한테 뭐 할 때 써먹어야지, 뭐 할 때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요. 근데 와, 이게 카운터팩추얼 자, 기왕이 하는 김에 제 본업이 탄로난 김에 한번 까볼까요? 우리가 보통 subjunctive mood라고 하는 거 가정법이라고 배우는 게 현실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mandative subjunctive가 있고요. 또 하나가 hypothetical subjunctive가 있고요.
또 하나가 counterfactual subjunctive가 있거든요. 요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거는 저희 학원에 오셔서 돈 내고 배우시고요. 메타티브 subjunctive가 뭔지 hypothetical subjunctive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보통 말하는 가정법 과거라고 말하는 거고요. counterfactual subjunctive가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근데 와 이걸 보니까 The Remains of the Day를 보니까 와 이 counterfactual subjunctive의 잔치예요, 잔치 완전히. 이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의 잔치거든요, 완전히. 그래갖고 이 애들한테 복잡하게 개념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counterfactual subjunctive를 잘 쓸 수 있느냐라는 얘기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The Remains of the Day 이 책 한번 읽어봐라 하면 끝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subjunctive mood라는 게 잘 안 쓰는 요새는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의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내요. 이게 옛날에 귀족들이 쓰던 어법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귀족들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귀족들이 이제 사그러져가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어디서 뭐가 들린다. 잠깐만요. 하여간 그런 어법인데 이거를 소설의 분위기하고 너무 잘 녹여낸 거예요. 이런 어법의 변화, 가정법 표현들의 그걸 살려내면 옛날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19세기, 18세기 고전적인 어법,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살면서 좀 귀족적인 분위기가 좀 살아나요. 아주 그거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야, 이 오빠가. 이게 영화에서는 잘 그게 좀 덜 살아났습니다. 근데 소설을 보면 환장합니다. 이거 좀 묘미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야, 참 대단하다. 이 작가가 장난 아니네. 그런 게 이제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The Remains of the Day 그 소설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사랑에 훅 빠져버렸어요. 이게 빈티지가 책이 이뻐요. 이 책이 그 책이거든요. The Remains of the Day. 이거는 영화화된 다음에 책이 나온 거라 영화에 쓰였던 한 장면, 앤서니 홉킨스가 했던 그 장면을 한 부분을 뽑아갖고 했는데도 표지를 참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출판사들도 이런 표지, 특히 빈티지에서 냈던 이 시리즈는 책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동방도서 판매라가 뒤에 쓰여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동방도서 판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코엑스에 있는 서점인데 이때가 제가 좀 우울했어요. 이 책 살 때쯤이. 이게 언제쯤이냐면 몇 년이냐? 2015년이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제가 지금은 위치를 바꿨는데 코엑스 근처에 울돌목 가는 길이라는 한정식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1년을 일했거든요. 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학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갖고 좀 인생의 길을 좀 많이 바꿔볼까? 그래갖고 그리고 그때 제가 혼자 사니까 먹는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갖고 식당 가서 밥이나 좀 얻어 먹고 밥하는 거 좀 배우자. 내 밥은 내가 해 먹어야지. 근데 뭐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한정식 집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그때 참 신기했던 게 3시부터 3시부터 5시까지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식당들이. 기본적으로 10 to 10인데 10시까지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12시간 근무죠. 근데 그중에 그 낮에 2시간을 쉬는 시간을 주는데 낮잠도 자 버릇한 사람이 자는 거지. 저처럼 낮잠을 안 잡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들 주무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서는 코엑스에 있는 그 동방서적 여기 가고 책을 봤어요. 세상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책이 안 읽히더니 시간도 없이 잠깐 짬을 내갖고 그 식당에서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갖고 가서 책을 보니까 왜 그렇게 책이 재밌는 거야? 페이지도 잘 넘어가고.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The Remains of the Day부터 이제 너무 재밌어갖고 그것부터 읽기 시작해서 Unconsoled, When We Are Orphans, Never Let Me Go 이런 거. 이게 참 이게 책들이 이뻐요. 장정들이 참 이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특히 또 이뻤던 것 같아요. 다른 책들도 이쁜데 빈티지 시리즈가 이 책이 참 이쁩니다. 하여간 이런 거 재밌게 보다가 The Buried Giants를 봤는데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한 10년 만에 나온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봤는데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읽다가 포기. 너무 졸린 거예요.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고요. The Buried Giants는 그리고 또 클라라 앤 더 선은 서점에 갔더니 그 있더라고요. 이거는 출판사를 바꾸셨네. 빈티지 출판사인데 녹이라는 출판사로 바뀌었네요. 이거로 이제 새로 나왔던데 사다 놓고 아직 못 읽어봤어요. 시간 나면 한번 읽어봐야죠. 시간은 항상 나죠. 네, Buried Giants에서 한번 당해서 그때 한번 당해갖고 조금 그러긴 한데 뭐 Buried Giants는 서점에서 좀 보다 말았고 이거는 샀으니까 읽겠죠 설마? 그러니까 그런 상태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제가 뭐 이 작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야 제가 뭐 무슨 전문 평론가도 아니고 근데 뭐 평론가라 그래봐야 별거 없긴 하더만 그래봐야 뭐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위키피디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시 돌아가서 파리 리뷰에서 2008년 봄에 진행한 인터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이분이 했던 뭐 동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특히 그 노벨상 받은 다음에는 더 심해졌죠. 그리고 또 인터뷰도 더 많아졌고 근데 이때 2008년 봄에 파리 리뷰지에서 이때는 베리드 자이언스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클라라 앤 더 선이라는 그 두 개의 작품이 나오기 전이죠. 그리고 노벨상 받기도 훨씬 전이에요. 이때 했던 요 인터뷰가 사실은 가장 이 작가에 대해서 혹은 작가가 제일 좀 자기에 대해서 잘 드러냈던 인터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대신에 최대한 해석이나
해석이나 설명은 최대한 빼고 빠르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갖고 긴 말을 안 하고 그냥 읽어볼게요. 카조 이시그루가 그 인터뷰를 당한 거고요. 인터뷰를 한 사람은 스잔나 흐네웰? 발음도 잘 안 된다. 하여간 이런 언니가 했고요. 아트 픽션에 대해서 처음에 간단히 설명하고 있죠. The man who wrote the remains of the day in the pitch perfect voice of an English butler. butler는 그 집사. is himself very polite.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 자제할게요. 마치 그 The remains of the day 나오는 집사 마냥 굉장히 그 공손했다 태도가. After greeting me at the door of his home in London's Golders Green, he immediately offered to make me tea. 티 한 잔 드릴게요. Though, to judge from the lack of assurance of the choice of his cupboard, he is not a regular 4 p.m. Assam drinker. 근데 티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 거 보니까 오후 4시가 되면 항상 그 아쌈이 티 이름이거든요. 아쌈을 항상 마시는 사람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손님 왔으니까 접대나 하는 그런 분위기 같다. When I arrived for our second visit, the tea things were already laid out in the informal den. 그게 치워져 있고, he patiently began recounting the details of his life, always with an amused tolerance for his younger self. 내가 참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얘기 살짝 하면서. Especially the guitar playing hippie who wrote his college essays using disembodied phrases separated by full stops. 대학 때 에세이를 이렇게 저렇게 찢어져 밝혀진 그런 구절들을 full stop으로 탁탁 찍어서 이렇게 막 하던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 멋대로 하던 히피 스타일의 그 젊은이. This was encouraged by professors, he recalled, apart from one very conservative lecturer from Africa. 그때는 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But he was very polite. He'd say, Mr. Ishiguro, there's a problem about your style. 글 쓰는 게 좀 개판이시네요. If you reproduce this on the examination, I would have to give you a less than satisfactory grade. Less than satisfactory. 이런 게 좀 돌려치는 굉장히 The Remains of the Day에 나오는 그 귀족들이 하는 이게 돌려가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러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카조 이시그로 was born in Nagasaki in 1954 and moved with his family to the small town of Guildford in southern England when he was 5. 5살 때 영국으로 넘어왔군요. 그럼 일본말은 거의 아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본 사람이니까 집안에서는 일본어를 썼을 테니까 일본어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겠네요. He didn't return to Japan for 29 years. 어이고. 그럼 34살에 처음으로 일본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네요. His Japanese, he says, is awful. 자기 일본말은 끔찍하다. 그렇겠죠. 정상적으로 큰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자기 셋만 있을 때만 어쩌다 가끔 쓰는 그런 거였을 테니까. At 27, he published his first novel, A Pale View of Hills, set largely in Nagasaki. 어떻게 영국에서 컸는데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해갖고 소설을 썼을까? To near unanimous praise. unanimous. 만장일치. The second novel,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won Britain's prestigious Whitbread Award. 이것도 상을 받았고. And the third, 문제의 그 소설, The Remains of the Day, sailed his international fame. 어떻게 보면 이 오빠는 대단한 거죠. 이 세 번째 혹은 본격적인 첫 번째 소설 이거 갖고 한 방에 떴습니다. 한 방에. 인터내셔널 페임이 한 방에 왔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거의 평생을 무명으로 보낸 소설가들도 많은데 커리어의 초반에 한 방에 떴으니까. It sold more than 1,000,000 copies in English, won the Booker Prize. 그 몇 년 전에 그 한강 씨가 그 번역된 형태로 그 상을 받아서 화제가 많이 됐던 부커 프라이즈. And was made into the Merchant Ivory movie starring Anthony Hopkins. 영화화도 금방 됐고요. With a screenplay by Ruth Fowler. 자, 부팔라. 인도 사람이 이끌어왔죠. An earlier script by Harold Pinter. Ishiguro records featured a lot of game being chopped up on kitchen boards. 그 전에 스크립트는 해롤드 핀터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또 그 잠깐만. 해롤드 핀터라는 유명한 미국의 영국의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한 거는 조금 난도질에 가까웠다. 자기 원래 소설을 굉장히 많이 난도질에 갖고 많이 바꿔놨었던 거다. 근데 그 루트 프롤러 자브발라는 그렇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겠죠. Ishiguro was named an offic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and for a while his portrait hung to 10th Downing Street.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이제. Defying consecration, he surprised readers with his next novel, The Unconsoled.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저도 이 소설을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너무 확 바뀌었어요. The Remains of the Day하고. More than 500 pages of what appeared to be stream of consciousness. 이게 그 이거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이게 끝판왕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오빠잖아요. 이름도 생각 안 난다. 뭐냐? 여기 있는데. 프루스트. 마셀 프루스트가 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 쪽에서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리시즈를 쓴 오빠 누구야? 죽어야 돼 빨리. 그러니까 율리시즈를 쓴 그 오빠 있어요. 그러니까 율리시즈가 프루스트를 흉내낸 건데 영국 쪽에서는 율리시즈가 짱이다. 프루스트 이거 뭐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다가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하여간 갑자기 이쪽으로 갔어요. 이 오빠가. Some baffled critics savaged it. savaged. 야만적으로 깠다는 거죠. James wrote that it invents its own category of badness. 뭐 그 옛날에 그 장기화 얼굴들 그 밴드 이름 지을 때 그 장기화 얼굴들이 어떠냐라고 장기화가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건 심지어 나쁘지도 않아. 이런 표현 이해하세요? 그건 심지어 나쁘지도 않아. 나쁘다는 표현 자체도 하기가 싫어. 너무 나빠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거의 극표현이에요. invents its own category of badness. But others came passionately to its defense, including Anita Bruckner.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 Who overcame her initial doubts to call it almost certainly a masterpiece. 글쎄요, 전 이렇게까지 내 얘기는 안 한다 그랬죠. The author of two more acclaimed novels, When We Are Orphans and Never Let Me Go. 이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Ishiguro has also written screenplays and teleplays. 이게 다 영화화도 됐고, and he composes lyrics. Most recently for the jazz, Shang-Tu's Stacy Kent. 이 오빠가 또 음악하던 오빠입니다. 나름 그 또 음악에 욕심도 있고 지금도 음악 열심히 듣고 그런데요. 근데 스스로 대단한 가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밴드 근처에서 가사 써주고 뭐 그런 오빠였던 것 같아요. Their collaborative CD, Breakfast on the Morning Tram, was a best-selling jazz album in France. 프랑스 재즈 씬이 얼마나 크다고. In the pleasant white stucco house where Ishiguro lives with his 16-year-old daughter Naomi, 딸 하나입니다. And his wife Lona, a former social worker, there are 3 gleaming electric guitars. 아직도 일렉 기타 있대요. And a state-of-the-art stereo system. 그죠? 뭐 옷가 하나 있으니까. 나 같으면은 돈 한번 쳐발라 보겠어요.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제가 꿈꾸는 그 시스템은 그 매지코라는 그 스피커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빠들이 혼 스피커를 그 특수 제작으로 그 커스텀 빌드를 해주는 거 있죠.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주는 거. 쫙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있거든요. 매지코라는 그 라우드 스피커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건 수십억 하거든요. 억 단위가 아니에요. 억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억을 하나 더 붙이면 만들어주고 와서 설치까지 해줍니다. 이 회사가. 나 같으면 그거 한번 해볼 것 같아. The small office upstairs where Ishiguro writes is custom designed in floor-to-ceiling blonde wood with rows of color-coded binders neatly stacked in cubic holes. 그러니까 뭐 잘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Copies of his novels in Polish, Italian, Malaysian, and other languages line one word.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된 작가라는 거고. On the other, books for research. For example,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들하고. 그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죠.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by Tony Judt and Managing Hotels Effectively by Eddystone C. Nivelle III. 3세.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Post-History of Europe하고 Managing Hotels Effectively. 전혀 없죠? 소설가들이란 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용사들을 갖고 길러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터뷰어. 써라. 짠. You had success with the fiction right from the start. 넌 처음부터 잘 나갔다. But was there any writing from your youth that never got published? 그 전에 습작한 거 있냐? 그랬더니 After university,
When I was working with homeless people in West London, I wrote a half-hour radio play and sent it to the BBC. 아, 희곡 하나 쓴 거 있다. It was rejected, but I got an encouraging response.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이거 괜찮다라는 얘기는 그때 들었었다. It was kind of a bad taste. 취향이 안 좋았고, but it's the first piece of invention. Juvenilia, I wouldn't mind other people seeing. 어릴 때 만든 것이란 뜻일 거예요, 아마. 주브닐리아가. 모릅니다, 이 단어 뜻.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주브닐리아. 주브나일이 청소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브닐리아 그러면 뭐 청소년기에 만든 것. It was called Potatoes and Lovers. When I submitted the manuscript, I spelled potatoes incorrectly. So he said potatoes. 와, 이게 옛날에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이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라고 끝까지 우기다 한번 개망신 당한 적이 있었는데. It was about two young people who work in a fish and chips cafe. Fish and chips 카페라는 건 그냥 fish and chips 같은 그냥 간단한 안주 파는 그런 술집이죠. They are both severely cross-eyed and they fall in love with each other. cross-eyed 둘 다 사팔뜨기였고 이런 표현 가능한가? 하여간 그렇고 금방 사랑에 빠졌고 but they never acknowledge the fact they are cross-eyed. 서로 그걸 모르는데 그렇죠. 서로 모르겠네. 서로 그러니까 정상인이어야지 그게 cross-eyed라는 걸 알죠. It's the unspoken thing between them. At the end of the story, they decide not to marry. After the narrator has a strange dream where he sees a family coming toward him on the seaside pier. The parents are cross-eyed, the children are cross-eyed. We are not going to make. 느낌이 오시죠? 여기 내가 뭐라 그랬어? It was kind of in bad taste. 참 내가 고약한 취향이었던 것 같다. 유따위 그 크로스아이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풀었으니까 고약한 취향 맞네. 미친 거죠. 어린 놈이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주접 한번 떨어본 거죠. 객기? 뭐 이런 거. 인터뷰어가 What possessed you to write that story? 너 그때 뭐에 홀렸었니? 그죠? possess는 부정적 어감입니다. 이거 귀신에 홀린 거 뭐 이런 뜻이에요. This was a time when I was starting to think about what my career was going to be. 뭐 어떻게 해야 될지. I'd failed to make it as a musician. 아하. 심각하게 뮤지션이 돼보려고 했었나 보네. 그래서 그 언컨소울드 같은 그런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언컨소울드가 삑사리 난 뮤지션 얘기거든요. I'd had lots of appointments with A&R people. A&R people이란 건 뭐냐면 그 뮤지션이 있으면 뮤지션을 뒷받침해주는 그 PD들 있잖아요. PD나 그 프로듀서나 그 실무적인 일도 해주면서 음악적인 그 방향성까지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브레인들입니다. 레코드 회사에.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었대요. After 2 seconds, they'd say, it's not going to happen. 안 되겠다. So I thought I'd have a go at a radio play. I'd have a go. 한번 해보자. 라디오 플레이나. 그러니까 처음엔 음악 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음악적인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음반사 애들이 야, 넌 아니야 임마. 이런 얘기만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하나 써볼까? 뭐 이렇게 간 거죠.
Then almost by accident, I came across a little advertisement for creative writing MA taught by Malcolm Bradbury at the University of East Anglia. 아, 대학원에 간 거죠? Creative writing.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문예창작과 문창과라 그러죠. 문예창작과 이런 건 간 거예요. Today it's a famous course, but in those days it was a laughable idea, alarmingly American.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창과를 저도 그 굉장히 웃기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글이라는 게 대학 가서 배운다고 써지는 거야? 라는 굉장히 좀 저도 좀 구세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어떤 애들이나 하는 거야? 미국 애들 같이 근본 없는 새끼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영국 애들이 그 미국 애들이 같이 근본 없는 놈들이나 하는 거를 그런 걸 왜 해? 이런 거죠. 작가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간 거죠, 거기를. I discovered subsequently that it hadn't run the previous year. 실제로 가동도 잘 안 됐었다, 그전에는. Because not enough people had applied. 장난 아니었네요. Somebody told me Ian McKeon had done it a decade before. 이안 맥키언이 꽤 유명한, 그러니까 카즈오 이시구로보다 노벨 문학상을 더 일찍 받을 거라고 많이 각광받던 작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카즈오 이시구로가 먼저 받았어요. 이것도 참 화제거리입니다. 근데 이 오빠가 10년 전에 그걸 했대네. I thought he was the most exciting young writer around at the time. 그때 이안 맥케언은 이미 유명한 작가였고 이 사람은 작가 지망생이었고 그런 거죠. But the primary attraction was that I could go back to university for a year, fully funded by the government, and at the end, I'd only have to submit a 30-page work of fiction. 공짜였고 1년 정도 날로 놀 수 있고 뭐 30페이지 정도의 픽션만 하나 쓰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갔다는 거죠. I sent to the radio play to Malcolm Bradbury along with my application. 그리고 또 따로 또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따로 만들지도 않고 옛날에 썼던 거 그냥 보내고 나 받아줄 거냐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I was slightly taken aback when I was accepted. 좀 놀랬다. 그걸 갖고 날 받아주다니. Because it suddenly became real. I thought these writers are going to scrutinize my work and it's going to be humiliating. 그죠? 나는 대충 써갖고 대충 보낸 건데 나를 받아주다니. 그걸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좀 꼼꼼하게 따지면 난 개쪽을 당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Somebody told me about a cottage for rent in the middle of nowhere of Cornwall, 오두막 같은 거 하나, that had previously been used as a rehabilitation place for 어디지? 한잔한다. 그 rehab이란 노래 있잖아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아세요? rehabilitation의 약자거든요. 그 약쟁이들 재활하는 곳입니다. 상태 안 좋은 곳이겠죠. I called up and said I need a place for a month because I've got to teach myself to write, and that's what I did. That summer of 1979. It was the first time I really thought about the structure of a short story. I spent ages figuring out things like viewpoint, how you tell the story, and so on.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심각하게 소설 작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spent ages,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At the end, I had 2 stories to show, so I felt more secure.
야, 이 정도면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 Was it during that year at its Anglia that you first wrote about Japan?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소설 두 개가 다 일본에 대한 거니까 그때 처음 일본에 대해서 써보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Yes, I discovered that my imagination came alive when I moved away from the immediate world around. 이 오빠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영국에 계속 살면서도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영국이란 사회. 소속감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설도 결국은 영국의 세세한 그 실제 생활보다는 역사 소설이나 뭐 The Remains of the Day 같은 역사 소설이나 흔하게 표현하기로는 그 사이파이라고 하는 Never Let Me Go나 이런 거 그런 사이파이적인 그런 쪽으로 갑니다. 소설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When I tried to start a story, I came out of Camden Town Tube Station and went into McDonald's and there was my friend Harry from university.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I could think of what to write next. 근데 이렇게 가면 그냥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Whereas when I wrote about Japan, something unlocked. 일본에 대해서 쓰면 뭔가가 막혀있는 게 딱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 One of the stories I showed the class was set in Nagasaki. At the time, the bomb dropped. 그죠? 나가사키 원폭이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처음부터 좀 사이파이적인 상상 이런 쪽이었다는 거죠. 그런 성향. And it was told from the point of view of a young woman. 그리고 그것도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의 관점에서. I got a tremendous boost to my confidence from my fellow students. 너 그렇게 계속 써봐라. 너 그거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They all said this Japanese stuff is really very exciting and you're going places. 너 뭔가 진전이 있다. 그 뜻인가? Going places?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Go places가 무슨 뜻인지. Then I got a letter from Faber, 출판사겠죠? Accepting 3 stories for their introduction series, which had an excellent track record. 이게 잘 팔리던 시리즈였나 봐요. I knew that Tom Stoppard and Ted Hughes had been discovered like this. 이런 식으로 다른 작가들도 처음 발굴됐었고 Is that when you began writing A Pale View of Years? 이때 이거 쓰기 시작한 거냐? 첫 번째 소설. Yes, and Robert McCrum at Faber gave me my first advance. 성금을 줬다는 거죠. So that I could finish it. I had started a story set in a Cornish town about a young woman with a disturbed child. 문제가 좀 있는 아이 who had a murky background. I had it in my mind that this woman would alternate between saying, I'm going to devote myself to the child and I fall in love with this man and this child is a nuisance. 묘사에서 갈리는 거죠, 이 연애가. 기본적으로 이 식으로는 이 시츄에이션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상태 안 좋은 애가 있는데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어. 혹은 아니야, 난 새로운 사랑에 빠졌어. 이 아이는 나에게 장애물일 뿐이야.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I've met many people like this.
When I was working with the homeless. 그 사회봉사 활동을 하던 오빠거든요, 이 오빠가. 그 홈리스들 보면서 이런 시츄에이션에 있는 언니들을 좀 많이 봤나 봐요. But when I got this tremendous response to the Japanese short story from my classmates, I went back and looked at the story set in corner. I realized that if I told this story in terms of Japan, everything that looked premature and small would reverberate. 여기서 이 오빠가 힌트를 좀 얻은 거죠. 영국을 무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 페어츄얼하게 좀 시골틱하게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똑같은 얘기를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쓰면은 사람들이 감흥을 느끼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여도 어디가 무대인가에 따라서 전혀 사람들 반응이 달라지는 이런 경험을 좀 추장이 한 거죠. You hadn't been back to Japan since you were 5, but how typically Japanese were your parents?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으로가 본 거는 일본이라는 건 자기 부모님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My mother's very much a Japanese lady of her generation. She has a certain kind of manners. manners라는 거는 매너에 s가 붙어야 이게 예의범절이라는 뜻이 됩니다. s가 빠지면 방식이란 뜻밖에 안 돼요. Pre-feminist Japanese by today's standards.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굉장히 그 복정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여자. When I see all Japanese movies, I recognize a lot of women behaving and speaking exactly like my mother does. 그냥 전통적인 옛날 일본 여자였다, 우리 엄마는. Japanese women traditionally used a slightly different formal language from men. 말투까지 달랐다는 거죠, 남자하고. And these days, that's gotten much more mixed up. 근데 요새는 남잣말, 여잣말이 섞여 있다는 거고요. When my mother visited Japan in the 80s, she said she was stunned that young girls were using mirroring. 그렇죠. 수십 년 만에 자기 모국에 도착했더니 옛날에는 남자들이나 쓰던 말투들을 새파랗게 젊은 여자애들이 쓰는 거 보고 이 일본 오랫동안 떠나 있던 옛날 스타일의 그 아줌마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죠. My mother was in Nagasaki when the atomic bomb was dropped. 진짜네. She was in her late teens. Her house got kind of distorted. 하우스가 distorted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뭐 부분적으로 찌그러졌다, 무너졌다. And only when it rained did they realize the extent of the damage. 비가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나, 그죠? 비가 뭐 여기저기서 샜겠죠. The roof started leaking all over the place like a tornado had hit it. 그죠? 겉으로는 티가 안 났었다는 거죠. 그 핵폭탄이 뻥 터졌을 때, 그때 다 날려보냈는데도 껍데기는 그냥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다 껍데기만 남았고 실제로는 다 박살이 난 거였다는 거, 그때 드러났다는 거죠. As it happened, my mother was the only one in her family. 4 siblings, 2 parents, who suffered an injury when the bomb dropped. 엄마만 유일하게 인jury를 당했고요. 나머지 부모님이나 나머지 그 4명의 그 자기 형제들은 부상을 안 당했대요. 그 말인 것 같죠? A flying piece of debris hit her. 뭔가가 날라와서 때렸고,
She was at home, recovering when the rest of her family ran off to other parts of the city to help. But she says that when she thinks of the war, the atomic bomb wasn't what frightened her most. 그렇게 실제로 자기는 부상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제일 무서운 건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뭐? She remembers being in an underground air raid shelter in the factory where she worked. They were all lined up in the dark and the bombs were landing right on top of them.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die. 하하. 공습 피해에서 그 방공호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위에 그 폭탄이 막 터질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웠다는 거죠. 실제 에이토믹 bom보다. My father wasn't typical Japanese at all because he grew up in Shanghai. 이 오빠 뭐야 그러면? 일제시대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사변 때 남경까지 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샹하이를 점령하거든요. 그 샹하이를 점령했을 때 그때가 만주사변이 37년인가 그러니까 하여간 37년부터 45년 사이 그 사이에 샹하이 이쪽에서 있었던 거 보네요. 아빠가. He had the Chinese characteristic which was that when something bad happened, he smiled.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웃는데 그게 중국인들의 특징이라고? 얘는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여간 Why did your family move England? 나도 궁금하다. 왜 갔냐 근데 거기를 영국까지 그 먼 데를. Initially it was only going to be a short trip. 처음부터 거기 정착하려고 간 건 아니었네요. My father was an oceanographer. 그 해양지도 그리는 사람. And the head of the British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invited him over to pursue an invention of his to do with storm surge movement. 이런 거 좀 같이 하자. I never quite discovered what it was.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The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was set up during the Cold War. 냉전 시대 때 이 기구가 만들어졌고 and there was an air of secrecy about it. air of 분위기. air of가 분위기라는 뜻이고요. 뭔가 좀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 냉전 시대 때 일이니까. My father went to this place in the middle of the woods. I only went to visit it once. 이게 분명히 그 연구소 뭐 그런 걸 텐데 어떻게 그 숲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 정도로 그 비밀스럽게 움직였다는 거죠. 냉전 시대 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군사적인 비밀을 다루는 그런 해양 지도 그런 쪽에서 그 아빠가 일했던 것 같아요. How did you feel about the move? 5살짜리가 뭔 생각이 있었겠어? I don't think I understood the implication of it. 그죠? 생각 없죠. My grandfather and I had been to a department store in Nagasaki to buy this great toy. There was a picture of a hen and you had a gun and you fired at the hen. If you hit the right part, an egg would drop out. 근데 뭐? But I wasn't allowed to take the toy with me. 왜 못 가져가? That was the main thing I was disappointed about. The journey took 3 days on a BOAC jet. I remember trying to sleep on a chair and people bringing grapefruit around and waking me up every time the plane stopped for refueling. I was 19 before I got on a plane again. 그러니까 비행기로 왔는데도 일본에서 영국까지 3일이나 걸렸다는 거죠. 제트기로 왔는데도.
그러면서 이런저런 놀이도 했고, 그때 할아버지가 처음엔 같이 한번 날라왔었나 봐요. I don't remember being unhappy at all in England. No. Had I been older,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입니다. I think it would have been much more difficult.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에요. 나이가 좀 더 먹었었으면 과거에 그랬으면 좀 더 힘들었었을 거다. 근데 내가 어렸었기 때문에 안 힘들었다 이 말이죠. And I don't remember struggling with the language either. 언어도 문제 없었다. Although I never had lessons. I loved cowboy films and TV series, and I learned bits of English from them. 영국인데 웬 cowboy film? My favorite was Laramie with Robert Fuller and John Smith. I used to watch The Lone Ranger, which had been famous in Japan as well. 오호. I idolized these cowboys. 원래 일본에 있을 때부터 서부 영화 보면서 영어가 낯설지 않았었다는 거죠. They'd say sure instead of yes. 그것까지 기억하네. And my teacher would say, Kazuo, what do you mean by sure? 영국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어릴 때 카우보이들이 yes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sure라고 말한 걸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실제 영국 가서 yes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sure라고 자꾸 말하니까 영국 애들이 이상한 거죠. 너 왜 자꾸 yes라고 안 하고 sure라고 하냐. 그런 얘기죠. I had to figure out that the way the Lone Ranger spoke was different from the way the choir master spoke. What do you think of Guildford? Guildford 처음 살게 된 그곳은 어땠냐? I arrived in Easter time. 부활절 기간에 도착했고, and my mother was taken aback by what seemed to be gory, sadist images of this man nailed to a cross. 좀 끔찍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형상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Reading. And these images were being shown to children. 그리고 애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다니 일본인들 입장에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If you look at it from a Japanese point of view, or even a Martian's point of view, 이 오빠가 굉장히 SF 친화적이라는 게 좀 다시 또 느껴지죠. 당신이 화성인이었어도 it looks almost savage. 이상해 보일 거다. 끔찍해 보일 거다. My parents were not Christians and they did not believe that Jesus Christ was a God. But they were very polite about it.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Of course, in much the same way, you'd respect the customs of a strange tribe if you're their guest. 그렇겠죠? To me, Guildford looked completely different. It was rural, austere, and quite monochrome, very green. 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깡촌이었다. 그냥 시골이었다 이 말이죠. And there was no toys. In Japan, everything's dizzy with images, wires everywhere. 난 그래도 나가사키가 나름 도시였다. 도시에서 살다 와보니까 영국 여기 완전 깡촌이더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t was quiet in Guildford. I remember being taken by this nice English lady, Auntie Molly, to buy some ice cream in a shop. I'd never seen a shop quite like it. It was so blank. 아무것도 없더라. Just one person behind the counter. And the double-decker buses. 2층 버스.
I remember going on one of those during the first few days. It was quite a thrill. When you ride in those buses in narrow streets, it feels like you're riding up on the hedges. I remember associating this fact with the hedgehogs. Do you know what a hedgehog is? 그랬더니 the quintessential English rodent, 쥐입니다, 쥐. 설치류. You'll never see one these days, even in the country. I think they've become quite extinct, but they were everywhere where we live. 아, 뭐야. They look like porcupine, except they are not vicious. 그 고슴도치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뭐 악랄한 그런 건 아니래요. They are sweet little creatures.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갖고 놀았다는 거죠. They would come out at night and typically they'd get run over. 그리고 그 뭐 자동차 같은 거나 사람에 의해서 밟히고 그랬다는 거죠. You see this little thing with prickles and innards bubbling around the outside, neatly swept into the gutter at the side of roadkill 당했다는 거죠. I remember being puzzled by this. I saw these flattened dead things and I associated them with the buses that ran so close to the pavement. 그랬을 거라는 거죠. Did you read much as a child? 어릴 때 책은 많이 읽었냐? Just before I left Japan, this superhero called Gekko Kamen was very popular. I used to stand in bookshops and try to memorize images from his adventures in illustrated children's books. And then I'd go home and draw my own. 책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열심히 머릿속으로 외워서 집에 가서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죠. 개코 가면을. 개코 가면, 가면이 가면이란 뜻일 것 같아요. I'd get my mother to stitch my pages together so they look like a proper book. 그렇게 그림을 막 그린 다음에 그걸 종이를 연결해 달라 그래서 진짜 책처럼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As a child in Guildford, though, probably the only English things I read were Look and Learn comics. Look and Learn 이라는 그런 그 만화책들. They are educational books for British children. The articles, 재미없는 기사들 about how you get electricity and so on. 어떻게 하면 전기를 만드느냐. I didn't like them. Compared to the stuff I was being sent from my grandfather in Japan.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 많이 하셨나 봐요. 계속 뭔가를 보내셨다는 거죠, 영국으로. They were rather colorless.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일본이 비록 2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지만 이때만 해도 영국에 비해서 일본이 못 살지 않았다는 거죠. 별의별 게 다 일본에서 왔다는 거죠, 영국으로. 느껴지세요? 그런 거? There's a particular Japanese series that I think still exists. A much livelier version of Look and Learn. It's a big digest and some of it is just pure entertainment. Comic strip and prose with colorful illustrations. All kinds of learning aids would fall out when you opened it. 딱 열면 별의별 게 다 책 아래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특별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거 외에는 재미없었다. Though these books I became aware of characters who would become famous in Japan after I left, like the Japanese version of James Bond. He was called James Bond, but he had little resemblance to either Ian Fleming's or Sean Connery's James Bond. 전혀 다른 버전의 제임스 본드였다는 거죠.
He was a manga character. 일본에서는 이거를 그 만화로 소화를 했다는 거고요. I thought him quite interesting. In the respectable British middle classes, respectable, respect 당할 만한 조금 그 급이 있는 James Bond was seen as representing everything that was wrong about modern society. 급이 있는 미들 클래스에서는 제임스 본드가 문제 있는 애로 보였다는 거고 The movies were disgusting. Foul languages was used. Bond had no morals. 도덕적인 면이 전혀 없었다. Because he would beat up people in a way that wasn't gentlemanly. 그러니까 젠틀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English middle class, 영국의 그 중산층이 보기에는 그냥 양아치인 거죠, 제임스 본드는. And there were all these girls in bikinis with whom he was presumably having sex. 생양아치인 거지. 언니들하고 이렇게 놀아나긴 하고. To see the movies as a child, you had first to find an adult who didn't think James Bond was corroding civilization. 제임스 본드 그 007 시리즈를 보려면 어떤 오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애들이 보려면 제임스 본드가 문명을 갉아먹는 애, 문명의 파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인이 먼저 필요하죠. 그래야 얘가 그 성인이 이 애를 그 데려갈 거 아닙니까? But in Japan, he appeared in this educational-proof context, so that showed me that attitudes were very different. 근데 영국에선 이 생양아치 취급받는 애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컨텍스트에서 작동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똑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내용도 배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느꼈었다는 거죠. Did you do any writing at school? 학교에서 뭐 좀 쓴 적이 있냐? 그랬더니 Yes, I went to the local state primary school where they were experimenting with modern teaching method.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봤다. It was the mid-60s and my school rather complacently had no defined lessons. 자유로운 분위기였나 봐요. You could mug about with manual calculating machines, or you could make a cow out of clay, or you could write stories. 아무거나 다 네 마음대로 해볼 수 있었다. This was a favorite activity because it was sociable.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You wrote a bit, then you read each other things, and you read out loud. 이런 소위 말하는 요새 문창과에서나 하는 서로 작품 읽어주고 비판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도 했다는 거죠, 어릴 때. I created a character called Mr. Senior, which was the name of my friend's scoutmaster. I thought this was a really cool name for spy. 아하, 스파이물을 하나 썼나 보네. I got into Sherlock Holmes around then in a big way. 그때 푹 빠졌었다. 셜록 홈즈 스토리에. I'd do a pastiche of Victorian detective story that began with a client arriving and telling a long story. 와서 사건을 맡기는 사람이 긴 얘기를 하는 그런 거로 시작하는 스토리를 많이 썼대요. But a lot of the energy went into decorating our books to look exactly like the paperbacks we saw in the shops. 근데 사실은 갖고 있는 책들 껍데기 모양 장식하기에 바빴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속 내용을 꼼꼼하게 잘 채울 정도로 그거에 관심이 깊진 않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문창과에 해당하는
대학원 과정 가서 처음으로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Drawing beautiful holes on the front and putting quotations from newspapers on the back. Brilliant, cherry tension. 그랬더니 Do you think the experience affected you as a writer? 어릴 때 그게 너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 것 같냐? 그랬더니 It was good fun. And made me think of stories as effortless things. 스토리라는 거를 그냥 별 노력 안 해도 되는 거로. I think that stayed with me. 그 생각을 꽤 오래 했던 것 같다. I've never been intimidated by the idea of having to make up a story.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겁이 나본 적이 없다. 뭔가 얘기를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It's always been a relatively easy thing that people did in a relaxed environment.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창작에 대해서. What was your next obsession after detective story? 그랬더니 rock music. 자, 이쯤에서 잠깐 끊을게요. 한 번 끊을지 두 번 끊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두 번째는 그냥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거 대충 페이지 수를 보니까 이게 70페이지가 넘어요. 우리 지금 22페이지 했죠? 내가 이거 왜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얘기는 잠깐 끊고 되면 오늘 안에 다시 재개하고 안 되면 내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